자, 이제 물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의 구조는 쫙 파악하셨죠? 그런 멘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질을 한번 볼게요. 물은요, 다른 유사 분자량의 화합물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물이 18이었잖아요, 분자량이. 그러면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16점, 17점 분자량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 있잖아요. 비슷한 크기의 메탄이나 암모니아 이런 아이들이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분자량은 비슷한데 물은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후에 돌아가면 물이 특별해질 수가 있어요. 그전에 아무 생각 없다가. 자, 그러면 이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물은 우선 다른 화합물에 비해 녹는 점, 끓는 점, 기화율이 현저히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뭐예요? 융점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게 융점이에요. 녹는 점. 우리가 이제 여기 물부터 해서 지질 파트에 가면은 물리적 특징을 하고 해서 융점, 비점 막 그런 굴절류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때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녹는 점을 융점이라고 하고 다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를 우리가 비점이죠.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기화열 이런 것들이 아주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비열, 비중, 표면 장력 모두 다 높아요. 그래서 물은 녹는 점도 높고 그 다음에 끓는 점도 높고 또 비중도 높고 비중도 크고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면 장력도 커요. 그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물을 끓이면 끓잖아요. 근데 그 100도라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같은 분자량인 친구들을 봤을 때 녹는 점이 메탄은 마이너스 182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82도씨에서 이미 녹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몇 도에서 녹아요? 0도에서 녹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높다라고 하는 거고 끓는 점도 마찬가지로 물은 무려 100도씨에서 끓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되게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왜 그러냐? 앞 시간에 열심히 했던 누구 때문이라?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때문에 이 3차원적 수소결합에 의해서 분자 운동이 저해받기 때문에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을 요구합니다. 즉 뭐냐면 아까 봤듯이 선생님 여기다 그림 그릴 때 막 이렇게 막 거미줄처럼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 물 하나가 4개라고 손잡지만 그 또 다른 아이는 또 4개하고 손잡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이거를 수소결합을 다 끊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열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열은 보시면 잠깐만요. 뒤에 가기 전에 비열, 비중, 기화열 다 써져 있는데 기화열 한번 볼게요. 우리 그 표에 보면 몰당 기화열이라고 나와 있죠. 몰당 기화열이 물은 9,750칼로리로 되게 높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열도 높아서 우리 몸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우리가 근데 되게 더우면 뭐가 나요? 땀이 나죠. 그리고 우리가 막 움직이면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나면 반응열이 생기잖아요. 그 열이 어떻게 나와요? 땀으로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왜냐면 기화하는데 열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냈던 열을 다 뺏어가니까 체온을 유지하는데 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뒷장에 용어의 정의 한번 볼게요. 이번 판에는 용어의 정의를 넣어놨거든요. 제가 맨날 뭘 써드리다가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자, 방금 선생님이 비열이 높고 막 이런 내용을 썼잖아요. 그럼 첫 번째 비열이 뭔가라고 보시면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결국에는 뭐냐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인 거예요. 근데 그 1도가 1에서 2도, 이때 온도가 아니에요. 비열의 정의를 잘 보시면 분명히 14.5도씨에서 15.5도씨죠. 1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온도가 굳이 이 온도여야 돼. 그러니까 즉 2도씨에서 3도씨가 아니에요. 14.5도씨에서 15.5도씨 정도. 요게 정의, 진짜 정의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1도를 올리는데 열이 들어가잖아요. 그 열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비열이 커요. 그럼 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데 열이 많이 들잖아요. 떨어뜨리는데도 오래 걸려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잖아요. 그거 하고 내가 달걀 후라이를 하려고 기름에다가 후라이팬에다 기름을 했을 때 같은 시간을 할 때 누가 더 먼저 끓어요? 기름이 더 먼저? 그리고 그때 온도는 거의 200, 30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물은 되게 오래 있다 100도까지 끓잖아요. 즉 뭐냐면 비열이 크기 때문에 끓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는 거. 1도가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다시 1도를 내리는데도 오래 걸려요. 근데 기름은 상대적으로 비열이 물에 비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름은 열을 후라이팬에 불을 딱 하면은 순식간에 올라가죠. 근데 가만히 놔도 딱 빼놓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려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튀김 가게를 가면 기름솥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기름솥을 해놓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때 보면 우리가 그 치킨집 저희 가장 옛날 얘기에 대학교 때 이제 갑자기 휴강됐어 그러면은 옛날 그 생각 난다. 갑자기 휴강되면 바로 가죠.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직 기름 안 데폈다고 아저씨가 치킨을 안 주시거든요. 그 기름을 가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온도를 다시 떨어뜨리는데 또 오래 걸리라고 큰 솥을 놔두는데 만약에 그게 얇고 낮은 그런 후라이팬 같은 거는 금방 올랐다 금방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빨리 열이 올랐다가 빨리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두껍고 큰 솥을 쓰는 거고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서 또 내리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이 크다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융해열이라고 되어 있죠. 융해열은 뭐냐면 아까 융점도 있었죠. 융점은 우리가 융해라는 거하고 용해라는 거하고 달라요. 용해는 뭐 물에다 녹이는 거잖아요. 융해는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융점이라는 것도 뭐예요? 녹는 점이었죠. 그 융해열은 뭐예요? 고체에서 액체 가는데 열이 필요하다. 즉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데도 열이 필요하는데 그 열을 융해열이라고 하고 1g당 80칼로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화열 같은 경우도 보시면 1g의 물을 또 수증기로 전환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열량이 필요해서 g당 540칼로리가 필요해요. 근데 앞에 기화열 선생님이 읽어준 게 뭐냐면 몰당 기화열과 여기는 g당 기화열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앞에 표만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여기 기화열이나 융해열에 여기 뒤에 g당 칼로리가 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심화해서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충에 그냥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은 말 그대로 융점도 높고 비점도 높지만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도 커요. 열을 많이 필요로 해요. 자, 그 다음에 표면장력. 표면장력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물은요, 표면장력이 큰데 표면장력은 뭐냐면 액체가 표면에서 그 표면적을 가능한 작게 하려는 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괄호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는 모든 방향에 있는 이웃 분자와 힘이 작용하지만 표면에 있는 분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끌리는 힘이 작용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봤는데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는 전부 주위에서 다 힘이 작용하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에서만 작용하잖아요. 위쪽에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끌어당기니까 표면이 가능한 작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물에서 우리가 언제 많이 보냐면 우리 그 나뭇잎 끝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이 보면 물이 힘이 있어가지고 들어들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물방울은 동그라미처럼 생겼잖아요. 똑 떨어뜨려 버리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 외부를 최대한 작게 하려고요. 만약에 물방울이 네모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모라고 치면.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네모인 친구하고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있는 친구는 표면적이 이 친구가 더 작죠. 그러니까 자기가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이런 힘, 이거를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장력이 물은 되게 커요. 그래서 동그랗게 유지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본 적 있죠.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이 있어요. 거기다 클립을 넣으면 팍 넘치지 않죠. 이렇게 올라와서 참잖아, 얘가. 뭔지 알죠? 해봐야 돼.
이제 식품화학은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뭔가 느껴보지 못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전분 가루를 사다가 끓여보고 이제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훨씬 이해도가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 이렇게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그 클립이나 동전 살짝 넣으면 그게 팍 물론 이제 이빠이 차면은 그럴 수 있지만 클립다 넣으면은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딱 차, 얘가 뭔가 버티잖아요. 이런 힘을 표면 장력이 세다라고 하는데 물이 표면 장력이 센 친구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걸 표면 장력이라고 한다. 자, 다 했죠? 다 했어요. 물의 성질 다시 넘겨서 자, 그러면 16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물의 성질들을 쭉 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센 거는 누구 때문이라고? 수소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높고 표면 장력 세고 이런 것들은 다 수소결합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식품 내 수분의 형태를 살펴볼게요. 자, 식품 속의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자유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유리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시 보건연구사에서는 결합수와 유리수 이렇게 아예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어요. 근데 유리수가 자유수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오늘 먹는 물, 우리가 쓰는 물 다 전부 다 대부분 다 자유수예요. 우리가 결합수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냥 자연계 존재하는 물, 만나는 물은 자유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유수는 식품의 구성 성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아서 식품 내 모세관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보통의 물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결합수는 식품 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전분, 단백질 이런 성분들과 수소결합을 해요. 수소결합을 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결합돼 있어요. 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페이지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제 뭐 당질이나 여러 가지 식품 성분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식품과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요 형태의 물 있잖아요. 이게 결합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합수와 자유수로 나눌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결합수를 다시 이렇게 조금 더 그러니까 식품하고 물이 결합하고 있는 정도의 센 거 말고 이 물 있는 위쪽으로 다시 한번 자유수처럼 자유롭진 않지만 물 분자끼리 조금 결합하고 있는 형태에 있는 아이들을 준결합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준결합수도 결국에는 결합수에 들어가요. 이 둘 다 결합수예요. 준결합수가 자유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결합수, 자유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다시 셋으로 나누면 결합수, 준결합수, 자유수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유수는 굉장히 그림에서도 자유분방함이 느껴지죠. 자유롭게 놀고 있는 물이 자유수예요. 이런 형태로 식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유수와 결합수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 문제가 나오면 어렵지 않다라고 했죠. 쉬운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해결하면 돼요. 자, 둘을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자유수.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물은 아까 극성이 컸죠. 아까 물은 이제 쌍극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했었고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양쪽에 부분 음전하를 띠고 있고 수소가 부분 양전하 또는 약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물속에다가 소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인 친구는 여기 마이너스와 결합할 수 있고 마이너스인 친구는 플러스랑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류, 특히 염류에 있어서 굉장히 이 염류들이 쉽게 해리해서 이온화할 수 있는 게 물이죠. 그래서 용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합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용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미 누구하고 결합하고 있어요? 식품 성분하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건조시키면 제거되고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되는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수예요. 그래서 건조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바람에 여러 가지 건조를 시키게 되면 물이 없어지죠. 그리고 얼리면 얼음이 되는 거는 자유수이고요.
결합수는 뭐냐면 결합수는 어떤 특징 갖고 있냐면 우선 100도씨 이상으로 끓여도 건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즉 그냥 끓지 않아요. 100도씨 이상에서도 끓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기화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가 어렵고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결합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자유수 결합수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 이 형태의 물이 결합수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형태 중에 뭐 100도씨에서 쉽게 건조된다. 근데 얘는 결합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꼬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합수의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형태가 결합수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가 어렵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수증기압이 낮아요. 이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자유수에 비해서 수증기화가 잘 되지 않아요.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에서도 건조되기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4도씨에서 자유수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동결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돼요. 그쵸? 우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어떤 통에다가 가득 넣고 얼리면 그 통에 뚜껑이 뻥 뚫리잖아요. 왜? 부피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부피가 커지는 특징이 있고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커요. 자, 밀도가 큰데 우리 밀도는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유수의 경우에는 자유수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잖아요. 4도씨에서 부피가 제일 작아요. 오케이. 자유수는 4도씨에서 부피가 가장 작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물은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얼음이 되면 부피가 오히려 커지잖아요. 또 물을 끓이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부피가 제일 작은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작은 시점이 4도씨인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여기서 제일 작으니까 밀도가 가장 크게 되겠죠. 4도씨에서. 이게 자유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자유수보다 밀도가 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결합수를 볼게요. 결합수는 밀도가 누구에 비해서 크냐면 자유수에 비해서 더 크대. 자, 그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결합수의 경우에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커지냐면 질량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자유수에 비해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수의 경우에는 식품 성분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자유수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다시 자유수로 옵니다. 쌍극자로서, 그죠? 쌍극자죠. 물은 전자파에 의해 분자가 회전해서 발열에 관여해요. 그래서 우리 회전해서 이제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 넣으면은 그 식품 안에 있는 물의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 식품이 가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합수는 분자 회전이 제한돼서 가열에 관여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자유수는 식품 성분과 관계없이 이동이 가능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결합수는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그러니까 성분이 움직일 때 따라서 움직여요. 이게 결합수.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이 가능한 물은 누구다? 자유수. 만약에 자유수 결합수 물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보기는 거의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미생물의 결합수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될 수 있다 하면은 틀린 보기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합수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식품에서 수분 활성도를 낮춘다 또는 조금 쉽게 말해서 수분 함량을 낮추면 자유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수가 빠져나가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죠? 소량이어도 자유수가 없어야지 되고 결합수는 많이 있어도 어차피 이용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B점과 융점이 높고 증발열, 융해열, 비열, 표면 장력과 점도가 크다.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뭐 점도 이런 것도 어떤 거냐면 우리 알코올 이렇게 쓱 뿌려고 알코올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하고 물을 쭉 내려면 누가 속도가 더 느려요? 물이 더 천천히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 점도가 이게 이제 그 식화를 배우다 보면 특히 점도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하고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번 응용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어쩌면 그냥 외워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최대한은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최대한은. 근데 약간 더 점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천천히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럼 물보다 더 점성 있는 거 예를 들어 꿀 같은 거 흘려보면 더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근데 만약 알코올이나 뭐 다른 용매를 핵산이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좀 더 점도가 크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 성분과 이온 결합,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는 결합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여하고 있는 친구는 자유수. 관여하지 못하는 거는 결합수이고 결합수 파트에 식품 조직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식품을 꽉 짰을 때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 쭉 나오는 게 뭐예요? 자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쭉 까도 절대 결합수는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가 됐고 수분 활성도 들어갑니다. 수분 활성도부터 이제 계산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첫 시간부터 계산을 하는 이 고충이 있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자, 수분 활성도 우선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 활성도. 자, 수분 활성도를 보시면은 올해 교육청에도 이 수분 활성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었고 작년 울산에서도 이런 정의와 관련된 거 여기 써져 있는 지금 밑에 박스에 있는 뭐 P0분의 P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분 활성도 개념부터 잡을 건데 우선 우리가 자주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수분 함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나타내죠. 15%, 50%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수분 활성도도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수분 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오럴 액티비티라고 하는데 보통 0.9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를 조금 먼저 인식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식품의 수분 함량은 식품을 105도씨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변화된 무게를 측정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혹시 식품 분석 이제 제가 전 영양학과니까 저 때는 식품 분석학이나 식품학 시간에 요 수분 실험을 했었거든요. 뭐 가져다가 말렸다가 했다가 또 재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대시게이트 넣어놨다가 엎어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딱 그거잖아. 105도씨에서 그러니까 100도씨에서 원래 물이 이제 날아가니까 105도씨 세팅해놓고 이제 접시에다가 넣었다 그램을 무게를 먼저 식품 무게를 재고 그 105도씨에 넣으면은 증발이 되겠죠.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재면은 무게가 줄어 있잖아요. 또 다시 하고 또 재니까 또 줄었어. 세 번째 하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 다시 네 번째 했더니 앞에 거랑 똑같아. 이거를 항량에 도달했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계속 더 이상 이제 빠질 물이 없으니까 그 무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항량에 도달하면은 이 식품의 수분 함량은 처음에 105도씨 넣기 전 무게와 넣었을 때 무게를 이제 빼가지고 퍼센트로 구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게 이제 수분 함량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이제 왜 이 개념 이렇게 쉬운 개념을 쓰지 않고 굳이 복잡한 수분 활성도를 쓰느냐면 식품을 지금 현재 이 강의실에 놔둘 때하고 저기 이제 사막에 놔둘 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7월쯤에 습해가지고 장마가 깨었을 때 막 한 일주일째 장마가 오는 날씨에 밖에 놔뒀을 때하고 같은 식품인데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 수분 함량이 계속 바뀌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여기 있다가 건조한 데 갔을 때, 축축한 데 갔을 때 계속 이 수분 함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분 함량으로 표시하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상대 습도, 그죠? 어떠한 공간에 식품을 놓았을 때 상대 습도에 따라서 그 식품의 수분 함량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다가 식품을 놔두고 여기를 딱 밀폐를 하면 혼자서 흡수 탈습이 이루어지겠죠. 식품에 만약에 여기 있는 함량이 낮고 여기에 높으면 탈습이 될 것이고 공기에 여기 상대 습도가 높고 여기가 더 건조하다 그러면 이렇게 흡습이 되겠죠. 흡탈습이 막 이루어지다가 어느 정도 일정해진단 말이에요. 평형하게 조달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공간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라는 숫자를 쓰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좀 더 그죠?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게 수분 활성도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식품의 수분 함량은 환경에 의해서 변화하므로 식품의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저장성은 수분 함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식품 중에 이용 가능한 수분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수분 활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식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수분 함량이 다 다른데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고 어디에 있든 이 식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분 양이 계속 다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냐? 수증기압을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정의가 있습니다.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임의의 온도에서 자, 여기 있는 단어는 아예 이 줄은 거의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 온도를 그냥 어떤 온도 또는 임의의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정 온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0도씨에서 100도씨에서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 그럼 내가 만약에 20도씨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물과 식품을 동시에 똑같이 20도씨에서 하면 돼요. 그런 표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라고 써져 있죠. 같은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AW는 지금 보면 P0분의 P인데 이거는 식품의 수증기압이고 밑에는 순수한 물, 네, 물의 수증기압. 물의 수증기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서는 그거예요. 둘 다 같은 온도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예전에 자주 나왔던 틀린 보기는 뭐였냐면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0도씨에서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나타내. 이런 식으로 쓰면 틀려요. 둘 다 같은 온도에서여야 돼요. 그리고 이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누구로 나눠주냐.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보다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식품 화학을 이제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위생보다도 더 확실하게 책이 얘는 A, 얘는 B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가르칠 때는 그냥 대충 이거를 좀 많이 표현하는 걸 정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뭐가 있냐면 A라는 교재와 B라는 교재 다 학생들이 많이 보는 교재인데 둘이 완전 다른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난 난감해요. 둘을 눈 찍고 찍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재작년부터는 두 책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A책에선 이렇게 돼 있고 B책에서 이렇게 나 있다는데 어떤 교재명을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출제자가 실제로 A책을 참고하잖아요. 그러면 B하고 반대로 써져 있어요. 그거를 출제를 못하게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해요. 둘이 상반되게 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보기를 봤을 때 아 드디어 이놈이구나 알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금 이제 수증기압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뒤에 이제 맛성분 나올 때 우리는 보통 뭐 짠맛에 대한 맛성분이 음이온이다라고 하는데 B책에서는 양이온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 극과 극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음이온이다라는 보기를 보면 다른 보기를 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이상한 보기가 있으면 걔가 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책을 두고 출제할 수 있는 걸 고려하고 들어가라 그래, 시험장이.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노화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내가 말해주는 내용 중에 책이 여러 개가 다르게 확실하게 다르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내가 그냥 미리 선행으로 말해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나는 혹시나 선생님이 약간 우유부단해 보일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알고 가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가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수분활성도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시면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대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이 있는 게 위로 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몇 년 전에 왔던 질문이 뭐냐면 보건학에서는 뭐뭐의 대한이라는 게 분모로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진짜로 고치자면 임의의 온도에서 예를 들어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식품에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비료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반대로 써져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의가. 그래서 질문을 폭발했어요. 보건연구사 수강생이 늘어날수록 왜냐하면 보건학에서 가르치는 표현과 여기서 그 성비 같은 게 나오는데 여자에 대한 남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고 내가 이제 급기야는 보건학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식품학 책에 대다수가 이렇게 써져 있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선 이렇게 가자 하고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을 밑에 적어줬어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일정한 온도에서 또는 임의의 온도에서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그 윗부분에다 하나 적어놔요.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P와 수증기압과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P 네, 수증기압 P0의 B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쵸? 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임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B. 이게 가장 표현. 그러니까 누구의 대안이 없으니까 밑에 분모 분자를 마구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둘의 B니까 맞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울산 시험에 실제 이렇게 보기가 나왔어요. 밑에 보기가. 그래서 내가 올해 개정판을 할 때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내고 그냥 이걸로 정리해줘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올해 6월 달에 교육청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가. 그래서 그것도 교육청에. 그래서 그분이 볼 때 개정은 물 건너 갔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야. 왜냐하면 개정판에 그러니까 교육청 시험에 보기가 정확히 이게 나왔어요. 임의의 온도에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세대 수증기압 비로 나타내는 이 정의가 보기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하지 않았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연구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식화책들은 또 내가 이번에 미생물학 가르치잖아요. 미생물 책에도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학과 식화의 이 정의 부분에 뭐뭐에 대한 이 분모 분자가 서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보건학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둘 다 반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말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제일 정확한 표현은 여기 밑에 빨간색 글씨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노란색 글씨 있잖아요. 지금 읽어줬던 내용이 실제 보기에 그렇게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의 대한이 P가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수증기압이 분자예요. 그다음에 순수한 물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정의를 꼭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기억해도 되지만 보통 보기에는 글로 나오기 때문에 글도 봐두세요.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조금 더 그림으로 설명해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보충 내용을 넣어놨는데 뒷장으로 가게 됐어요. 책 페이지상. 그래서 이번 교재에는 이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이 수중기압에 대한 이해를 잘 안 될 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림을 넣어놨거든요. 자, 보시면 왼쪽 그림은 물이에요. 물의 수중기압이고 오른쪽 그림은 소금이 들어있는 거. 10%짜리 소금이 들어있는 소금 용액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소금을 첨가할 경우 소금과 물이 전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물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중기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순수한 물일 때는 위에 보면 5개가 공이 있잖아요. 근데 소금 용액이 됐을 때는 3개죠. 3개. 평형 상태가. 그러니까 수중기압 자체가 낮아지는 거예요. 뭘 타면은? 소금을 타면, 용지를 타면, 어떠한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그런 상황이 물이 아니라 식품일 대로 도입하면 돼요. 그냥 순수한 물이 아니고 이 물은 그러니까 식품은 물보다 무조건 물의 양이 적죠. 물만큼이면 물이지. 그죠?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식품, 어떤 식품도 물이 가득 있다고 해도 무조건 물보다는 작아요. 물의 수분의 함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수중기압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그 감소량을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으로 나누게 되면은 소금 용액의 수분 활성도가 되고 그 수분 활성도는 무조건 1 이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자, 물의 수중기압이 있어요. 이게 1이다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물의 수중기압하고 여기 P가 식품이 아니라 똑같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1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물의 수분 활성도는 1이에요. 그러면 식품은 어디가 줄어들어요? 여기가 줄어들죠. 분자가 무조건 이 친구보다 P는 무조건 P0보다 작아요. 그렇죠? P는 같거나 작지 않아요. 식품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더 작기 때문에 무조건 1보다 작아져요. 식품은.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보기 중에서도 식품은 AW가 1 이상이라고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1보다 작아요. 1도 아니에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그림에서는 어떤 걸 또 표현하고 있냐면 순수한 물이 0도씨일 때 소금 용액도 0도씨인 걸 보고 만약에 소금 용액이 똑같이 10%짜리인데도 상온 25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도 바뀌죠. 상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수중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온도나 상황이 바뀌어도 물의 수중기압이나 식품의 수중기압이 같이 바뀌니까 계속 평형을 유지하니까 수분 활성도로 식품을 판단하는 거죠. 오케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식품의 수분 활성도 다음 줄 보세요. 식품의 수중기압은 그 식품의 수분에 녹아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P0분의 P라는 식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방금 선생님 소금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용질을 넣으면 이제 수중기압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걸 다시 공식을 써보면 MW, MS, MW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MW는 W 맞죠? 워터, 물의 몰수예요. 그래서 물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용매의 몰수 플러스 S는 용질의 몰수 분의 분자의 용매의 몰수가 갑니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방금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용질의 양이 그죠? 그 전에 물과 달리 소금 용액에서는 소금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AW는 결국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용질의 양에 따라서 수분 활성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다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P0분의 P, 그 다음에 용매의 몰수 플러스 용질의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 이 식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는
선생님이 원래 따로 적어주고 풀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28쪽 보세요. 29쪽? 28쪽? 29쪽.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면은 25% 수분과 18% 소금을 함유한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옆에 식이 있긴 하지만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선 몰수가 뭔지를 정리해야 돼요. 몰수. 자, 몰수는 뭐냐면 분자량분의 질량. 되게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죠. 분자량분의 질량 또는 함량.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10번 문제를 보시면 우선 수분이 몇 프로냐면 25%죠. 그러니까 용매 몰수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보통은 옆에 가로에 있는 것처럼 물은 분자량 18, 소금은 58.5 이렇게 분자량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물은 18분의 얼마가 있다? 25. 이게 용매의 몰수. 그다음에 18분의 25 한 번 더 써야 되죠. 왜? 용매의 몰수 있잖아요. 플러스 용질의 몰수를 해보면은 용질이 지금 58.5, 소금이 58.5거든요. 그다음에 몇 프로냐면 18%죠.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고 요거 나눠서 구한 다음에 숫자를 보면은 위에는 1.39, 밑에는 1.7, 0.8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써보고 알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실제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눗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꺼낸 다음에 계산기를 켜죠. 그래서 25 나누기 18을 하고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시험장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풀어봐야 돼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풀어보면은. 저는 한 2째짜리까지 정도 끊거든요. 그래서 가끔 시험 때 되면 이제 이거를 했는데 1분 이상 걸리면 마음이 초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실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수분활성도 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고 다른 문제들이 쉬울 거기 때문에 우리 막 1초에 하나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거거든요. 거기서 시간을 가져다가 여기서 실제 문제가 나오면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우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푸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식품기사 문제 같은 데 보면은 옵션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용질이 나와요.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 넣는데 그중에 물에 안 녹는 애를 넣어놔요. 그럼 걔를 빼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물에 잘 녹는 친구 용질 물에 잘 녹는 친구를 하면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소금이라던가 또 포도당, 설탕 그리고 대놓고 막 비타민 C 막 이런 거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물에 녹는 용질을 고려하게 되는데 방금 10번 문제처럼 아예 대놓고 소금, 물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믹스처가 나오면서 보기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 개 이러면 이제 아주 난감합니다.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려요. 이제 이게 계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물에 안 녹는 애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면 지용성 비타민 나올 수 있어요. 뭐 비타민 A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에 안 녹는 친구. 안 녹는 용질의 예시에서 제가 본 것들에는 우선 제일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지용성 비타민. 그래서 뭐 비타민 C는 5%, 비타민 A는 뭐 3% 이러면은 A를 빼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뭐 다당류 같은 거, 아밀로 펙틴 막 이런 식으로 다당류들이 나오면은 또 물에 잘 안 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기가 같이 나오면 빼고 나머지만 계산해야 되는 옵션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뒷장 한번 보세요. 뒷장. 거기 한 줄을 거기 한 줄까지 하고 쉴게요. 자, 수분 활성도를 낮추려면 용질의 몰수가 많아야 하며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므로 용질의 농도가 높거나
분자량이 작은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 몰수가 보면 용매 용질분의 용매잖아요. 그럼 우선 용질이라고 하면은 용질이 클수록 많을수록 수분 활성도가 줄어들었죠. 근데 이 몰수라는 게 뭐예요? 분자량분의 질량이야. 그러면 분자량은 작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 다시 들어가. 여기 다시 분모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질이 많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어떻게 한다? 수분 활성도가 감소한다. 이렇게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순간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용질이 많았던가 분자량이 적었던가 막 헷갈릴 때 어떻게 빨리 써봐야지. 빨리 써봐야지.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보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 연습하는 게 이제 심화예요. 이런 식으로 뚜두두두두두 나오면 O인지 X인지 빨리 골라내는 거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뒷부분 합시다.